예, 챕터 네 번째 데이터 회선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용 회선과 교환 회선이 뭐냐 이걸 이제 정확히 판단하셔야 되죠. 두 개를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것이고요.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개의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컴퓨터끼리만 연결한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옆에 하나 컴퓨터가 더 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용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있다면 네 개가 있으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다 연결하는 것이 전용이고요. 교환이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가 두 개 있으면 중간에 교환기가 있는 겁니다. 스위치라고 할게요. 교환기를.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또 교환기가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 교환기에 연결을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직접적으로 컴퓨터끼리 연결이 된 게 아니라 교환기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교환기한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야? 플레임 혹은 주소가 필요하죠.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면 이 패켓은 플레임은 바로 정해진 어떤 약속된 구조는 반드시 어떤 이런 주소들을 포함하고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어떤 것과 똑같다? 우체국과 같다. 이런 의미로 설명했잖아요. 그래 전용에서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엄청나게 좋겠죠. 프로토콜이 이렇게 플레임으로 돼 있지 않아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구조로 데이터를 보내도 충분히 가능하다. 속도도 빠르고 보안성도 좋죠. 이건 어때요? 이거는 교환기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교환기에 어떤 공격자가 침입되었을 때는 이 정보는 언제든 유출될 수 있다는 거죠. 우체국에서 직원이 우체국에 대한 정보를 언제든지 빼낼 수 있죠. 원하면. 그런 게 불안하지만 이 전용이라고 하는 건 직접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 선로를 어떤 중간에서 가로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상태로 볼 때는 전용이 좋죠. 그런데 컴퓨터가 하나 또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또 네트워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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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된 구조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좋지만 이 A라고 합시다. 여기는 B라고 하고 얘네들끼리 서로 연결을 또 해야 되잖아. 여기끼리는 좋지만 자기네끼리는 좋지만 이웃 서브 네트워크와 연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또 연결을 해야 되죠. 얘도 여기다 연결하고 얘도 여기다 연결하고 얘도 여기다 연결하고 얘도 여기다 연결을 해야 되잖아. 또 얘도 여기다 연결해야죠. 여기도 연결해야죠. 여기도 연결해야죠. 이렇게 연결해야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렇게 연결해야죠. 이렇게 연결해야죠. 이렇게 연결해. 뭐 선이 너무 많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환기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라고 하면 여기가 교환기죠. 여기 컴퓨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네들은 직접 연결할 필요가 없이 뭐예요? 교환기끼리만 이렇게 연결하면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네트워크는 바로 이런 교환기끼리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되죠. 전 세계 컴퓨터 8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어떻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현실 불가능하죠. 그지? 한다고 해도 통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8대라고 하면 8대는 n-1에서 2가 되니까 8-1에서 2로 나눈 그 개수만큼 회선이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는 이 두 개 연결하는 각각의 라인하고 교환기끼만 연결해주는 라인이면 충분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통신망 기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바로 이렇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어떤 문제점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현실로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렇게 연결한다는 건 뭐예요? 현실 가능한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보안 문제도 있고 속도 문제도 있고 그죠? 그러나 융통성은 존재하죠. 융통성이라든지 확장성은 매우 좋죠. 왜? 보관하고 보안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도 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5번이다, 여기 6번이다, 7번이다, 8번이다 보면 얘가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떻게 보여요? 패켓을 통해서 이쪽이 경유했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2번으로 보낸다는 2번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 된다면 이 중간 경유진 교환기를 경유할 때 데이터가 보안이 속도가 다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지만 그 우체국을 얘기하면 이건 전형적으로 우체국망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죠? 우체국망을 이용하는 거고 이거는 뭐 퀵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불안하고 속도가 융통성이 있지만 가능한 한 이런 형태의 수준으로 만들겠다. 이런 개념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형과 교환을 정확히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죠. 책에 있는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좀 단순하게 되어 있죠. 전형해설 교환수로 변경해서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이제 현재 기술이고요. 전형해선에 대한 설명과 교환해선의 설명을 보죠. 두 개의 컴퓨터가 1대1로 연결되어 있다. 두 개의 컴퓨터가 점대점으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얘네 입장에서는 점대면. 통신은 항상 고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회선이고 통신장치와 통신회선이 많이 사용되므로 비경제적이지만 고속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전송 오류가 적은 방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연결된 컴퓨터 수가 n개면 이 공식을 갖게 되는 거죠. 기억하시고야 되겠고요. 교환에서는 송신 측과 단말기에 송신된 결과 데이터를 교환기를 식별하여 수신 측에 그러니까 들어온 패켓이 있으면 얘가 판단을 해서 그 우체국 업무죠. 어디로 보내야 될지 전송하는 방식이다. 전송 형선에 비해 고속 전송과 품질은 보장할 수 없고 보안도 취약할 수밖에 없지만 통신장치와 회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경제적이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경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 현실성이 있다는 얘기죠. 얘는 현실이 불가능하다,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비교한 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선이 독점이 사용되죠. 여러 개 공유한다는 개념이죠. 왜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다, 세 개가 있다면 이게 전용이잖아요. 독점하는 거 아닙니까? 교환은 어떻게 돼요? 중간 교환기가 있어서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에 또 교환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연결된 공유선이 있겠죠? 그럼 얘가 A라는 컴퓨터가 보내려면 이 선은 얘도 써야 되고 B라는 컴퓨터 써야 되고 C라는 컴퓨터, D라는 컴퓨터 써야 되니까 공유의 개념이다. 회선 설치 및 사용이 비쌀 수밖에 없지만 여기는 비용이 저렴하다. 뭐 퀵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잖아요. 그죠? 일반. 그 다음에 사용 효율이 낮다. 회선을 한 사람만 쓰니까, 자기네끼리만 쓰니까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고 고정 비용을 내야 한다는 거죠. 자기네끼리 쓰니까. 근데 통신량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교환망을 쓰는 거는 누구도 다 같은 라인을 쓰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같은 지역에 있는 것은 같은 우체국 아저씨가, 배달부 아저씨가 갖다 주니까 전송이 많을 때는 매우 유리하겠지만 전송이 적을 때 유리하다. 전송 문제 빠르죠? 품질 좋죠? 같은 회사만 사용할 수 있죠? 경로 선택 기술이 필요 없지만 얘네들은 그만큼 느리고 오류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회사 사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죠. 경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경로 선택이죠. 제한적이지만 여기는 굉장히 넓죠. 보안이 취약하죠. 보안이 떨어진다. 보안성이 높아진다 그래야 되겠네. 취약하다 하는 게 보안성이 높다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거 수정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교환기 셀에서 이제 성능 평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기억하시고요. 아닌 걸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설명한 것은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좀 더 세부적으로. 하나의 교환기에서 다음 교환기로 전달할 때까지.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이렇게 교환기에 물려있는 네트워크가 있다. 여기도 하나의 네트워크가 있다. 이렇게 여기죠. 교환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요게 한번 전달할 때 걸리는 시간, 요 걸리는 시간을 뭐라고 한다? 전파 지연 시간이라고 한다. 전송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적지까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내가 도착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체국으로 얘기하면 우체국끼리 내가 서울지구에서 부산지구로 넘기는 시간을 전파 지연 시간이라고 하고, 내가 우체국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사람이 받을 때까지 갈 전송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노드 지연 시간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교환기라는 게 축적 교환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환기가 이렇게 회로로 구성된 게 있고요. 저장소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축적 교환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보죠. 여기 저장됐다가 나가는 시간을 노드 지연 시간이라고 한다. 데이터 처리율은 정해진 시간에 데이터를 교환시키는 양이다. 얼만큼 많은 양을 데이터를 보내서 진행을 시킬 거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세부적인 것은 크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요. 잘 나오는 건 아니고, 요 네 가지가 성능 비교가 요소가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예, 회선 교환 방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선 교환 방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책에 있던 내용을 분류한 거 있죠? 데이터 교환 방식에 대해서 분류를 한 거를 좀 먼저 살펴보고 설명하죠. 자,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이 이제 이거죠. 회선 교환 방식과 바로 축적 교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하고 또 회선 교환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고 또 공간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 분할 공식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축적도 두 가지가 있고 팩겟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런 회선 교환 방식과 뭐 가상 회선 교환 방식 이런 것들이 서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구조를 정확히 암기하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파악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이 구조를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시간 교환 방식이 세 가지가 아닌 건 뭐냐 이런 게 나오고요. 여기서도 이제 단일이 뭐냐 거기에 대한 필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상회선과 데이터 거래의 문제, 비교하는 문제, 그 다음 메시지와 패킷 교환에 대한 문제, 패킷 교환 방식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죠. 실제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회선 교환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자, 교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교환기가 그러니까 우체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우체국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망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고 각각 개인의 컴퓨터는 이렇게 되겠죠. 여러 가지 컴퓨터는 다 교환기에 몰려 있을 테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몰려 있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컴퓨터가 몰려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교환기로 몰려져 있는 곳은 반드시 번호가 붙어 있기 마련이죠. 네, 이걸 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6번, 뭐 7번, 8번, 9번, 뭐 10번, 11번, 12번, 13번이라고 하죠. 자, 또 하나는 똑같이 그려보도록 하지요. 그런데 이걸 똑같이 그리긴 시간이 너무 그렇고 그리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기 교환기가 어떤 형태가 되면 교환기 자체가 이렇게 회로로 구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회로로 구성이 되었으면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회선 교환 방식이라고 회선 교환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가 바로 이거예요. 전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들어오면 여기다 옆점을 연결을 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호가 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일반 전화를 쓴다든지 아니면 국제 전화를 쓴다 그러면 드륵드륵 소리 나면서 교환되는 신호가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스위치를 딱 연결하는 거죠. 전선과 전선을 연결해서 딱 연결해 주는 것을 우리 회선 교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축적 교환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저장소가 어떻게 생긴 거다? 저장이 되는 것이다. 디스크 같은 메모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디스크, 메모리 다 같은 얘기죠.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오면 얘는 디스크에 저장이 돼요. 메모리에 저장이 됐다가 저장된 내용이 빠져나가는 형태가 바로 축적 교환입니다. 맞죠? 축적. 이거는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날아다니는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인터넷을 쓰는 과정은 이 중간 교환기가 다 뭐야? 저장소로 돼 있다? 맞습니다. 저장소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당연히 이건 뭐야? 회로를 연결하니까 굉장히 빠르겠고 여기는 저장됐다 나가니까 느리겠죠. 그렇죠? 일단 구분을 해볼까요? 여기는 회선 교환이고 여기는 축적 교환이라고 하면 여기는 굉장히 빨라요. 여긴 느리다. 왜? 여기는 회로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저장소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왜 이 짓을 하느냐 이거죠. 자, 바로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트랜잭션이라고 그러죠. 트랜잭션.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전화로 생각을 해볼까요? 전화로 내가 여기 있는 사람과 서로 통신을 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전화번호가 되겠죠. 그때는 전화를 했을 경우에 이 전화를
여기는 한국 사람이고 여기는 미국 사람이야. 내가 서로 한국말을 미국 사람 못하고 나는 미국말을 못하면 암만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정보 교전이 제대로 될까요? 그렇지 못하죠.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저장이 된다는 것은 데이터가 저장이 됐다가 여기서 어떤 번역 프로그램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 한글로 번역해 주거나 한글을 영어로 번역해 주는 중간 과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서로 통화를 했을 경우에 중간에 이게 저장소가 있다고 하면 서로 통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끔 우리 TV 같은 데 보면 국제 회의 때 뭐 각각의 언어를 번역해 주는 이렇게 이어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의미예요? 전 세계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나 거기 사용되는 운영체제나 모두 다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서로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변환이 된다는 자체는 바로 뭐가 된다? 인터넷이 가능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이 가능한데 단지 뭐다? 느리다는 거 아니야. 음? 얘는 뭐예요? 변환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기종이나 같은 종류의 기기끼리만 통신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반 전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느리다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 데이터를 갖다가 한꺼번에 보내면 너무 느리니까 이거를 잘라서 좀 더 속도 개선을 하자. 한 것이 바로 뭐야? 패켓 교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회선과 바로 축적 교환의 방식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자, 회선 교환 방식은 물리적 회선호를 결합한다. 이거는 저장소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뭐야? 바로 전선, 회선, 전기선이 연결되어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바로 저장소를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 분할 방식은 말 그대로 뭐냐면 교환기 회로가 4개가 있으면 4개 외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시간 분할 교환 방식은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를 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주로 언급이 되는 거고요. 이 축적은 뭐야? 한꺼번에 데이터를 보내는 거고 너무 느리니까 축적 자체가 저장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잘라서 보내겠다 이거지. 이것이 패킷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결국 왜 하는 거냐면 응답 시간을 빠르게. 여러분이 만약에 인터넷을 쓸 때 만약에 메시지 교환 방식으로 인터넷 즉 HTTP가 뭔지 알죠?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 프로토콜 아닙니까? 이걸 만약에 메시지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화면에 바로 안 떠요. 한 1분 있다가 확 한꺼번에 뜰 거라고. 이런 방식은 원치 않잖아요. 빨리빨리 응답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패킷 교환 방식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상회선과 데이터그램은 뭐냐면 이 잘라놓은 패킷을 얘는 경로를 확보한다. 이게 바로 핵심이죠. 경로를 확보하지만 여기는 확보하지 않는 방식이 데이터그램. 왜 확보하고 확보하지 않느냐?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을 앞에서 얘기했듯이 잘 이해하시고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공간 회선 교환 방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 회선이죠. 회선 교환. 자, 교환망 자체가 어떻게 생겼어요? 교환기 자체가 뭐 어떻게 이렇게 회로로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입력해서 들어오면 출력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어, 내가 나고 A라는 친구고 B라는 친구에서 서로 전화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일로 전화를 넣을 거 아니야. 그럼 이 회로를 통해서 쭉 한가가 연결이 되겠죠. 그죠? 또 일로 가서 일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게 쭉 연결이 되겠죠. 여기가 다 뭐야? 회로가 연결되는 접점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상대편이 전화를 받으면 그때서야 내가 뭐야? 서로 통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선이라는 건 뭐야? 물리적으로 완전히 연결이 된 거죠. 전세 낸 거죠, 전세. 전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다. 국제통신이다. 만약에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미국이다 그러면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 국제 일반 전화는. 그렇죠? 근데 인터넷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장소가 되고 이 라인을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거든요.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한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연결하는 걸 회선 교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회선 교환에 대해서 책에 설명한 걸 다시 한번 볼까요? 경로가 확보되고 수신체 응답이 있는 상태라면 회선 교환 전파 지연 시간이 가장 짧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연결만 되면 중간에 교환기가 있고
컴퓨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전화기가. 그러면 내가 전화를 걸어서 이 친구가 전화를 받은 상태가 되면 이거는 뭐야? 거의 실시간 통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돼요. 회선 교환은 실시간입니다. 하지만 전송 전에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들자마자 통화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친구가 전화를 안 받으면 통신을 못 하는 거야. 그치? 전화를 받기만 하면, 즉 경로 확보만 되면 실시간 통신이 되지만 전화를 안 받으면 그만큼 또 지체가 된다. 그래서 경로하는 확보 시간까지 볼 때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죠? 그러니까 이 회선 교환이라는 건 실시간이죠. 연결만 되면. 그런데 이 경로 확보하는 시간까지 포함을 시키면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일반 회선 교환 방식은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시간을 비교해 볼 때 교환 방식이 가장 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금방 전파 지연 시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앞에 설명했던 거. 그러면 이 회선 교환에서 제어 신호의 종류는 어떤 거냐? 네 가지가 있죠. 시험 문제는 이 네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관리 제어 신호죠. 말 그대로 상대편과 통신할 수 있는 전체 부분을 제어하는 것이고요. 주소 제어는 경로를 확보하는 작업입니다. 내가 전화를 걸면 그 전화 번호를 가지고 상대편한테 찾아가는 작업을 하는 거고, 코어 제어 정보는 지금 현재 링크 확립이 되었을 때 그 정보를 제공하거나 뭐 전화 가능음, 경로 확보음, 따릉 신호들을 서로 전화 거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그런 정보가 대부분이죠. 망의 전체적인 운영, 그 다음에 오류 제어, 고장 수리 등에 대한 제어 신호를 망 혹은 감시 관리 제어 신호라고 합니다. 이 세부적인 거는 이제 이해만 하시면 되겠고, 요새 네 가지가 있다는 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선 교환의 특징이죠. 이 회선 교환의 특징은 여러분이 이 자체로만 아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배우는 그 여러 가지 망이 있지 않습니까? 교환망이, 교환 방식이 이것들과 같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다른 내용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들도 하나씩 이해해 보자는 얘기죠.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거부터 보죠. 목적지와 물리적 통신회선이 연결된다. 물리적으로 완전히 연결되죠. 전기선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기억장치 사용하지 않죠? 그럼 축적 교환 방식은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거죠. 통신망 연결이 필요하죠. 내가 말하기 전에 전화를 먼저 걸어서 상대편한테 수화기를 들게끔 해주는 작업이 링크 확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죠? 확립 시간이 필요하다. 서로 코드와 속도가 다르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미국 사람과 흥성과 서로 얘기해봐야 아무 통화를 할 수가 없다. 왜? 저장해서 변환할 수 없기 때문에 경로를 미리 확보해야 된다. 링크 확립을 해야 된다. 연결 시 많은 시간이 필요한다. 내가 전화를 걸어야 되니까. 그러면 축적 교환 인터넷이라는 건 어땠습니까? 그런 게 필요해요. 그냥 연결하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 일정한 데이터 전송료를 정함으로 동일한 속도가 유지된다. 내가 국제전화, 일반 전화를 했을 경우에 속도가 느리고 빨라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인터넷 전화 같은 경우는 느리고 빨라집니다. 자, 요거 중요하죠. 실시간 통신이 가능하다.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축적 교환은 실시간 통신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인터넷 실시간 게임 있는데요. 실시간 게임 아닙니다. 실시간처럼 할 뿐이에요. 연결되면 통신이 공유되지 않고 1대1 방식으로 데이터를 송신하게 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로가 쭉쭉쭉 연결이 되면 완전히 전세내는 거라 그랬죠. 독점되고 고정대역폭. 이건 속도가 일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축적 교환이라는 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건 가변 대역폭을 사용하지. 자, 이것이 이제 회선 교환. 이해를 먼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회선 교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가 돼? 공간 분할 방식이 있고 하나는 시간 분할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거는 회로가 만약에 4개다. 4개, 하나, 둘, 셋, 4개야. 그러면 나가는 것도 4개라고 합시다. 입력이 4개, 출력이 4개라고 하면 4사람이 쓰면 4사람이 써야 돼. 그죠? 그러면 더 이상 못 써. 공간이 4개밖에 없다고. 더 이상 연결할 공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간 분할 방식이고 시간 분할 방식은 이 하나의 라인을 통해서 여러 개의 단말기를 연결해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시간 분할처럼. 이걸 연결해서 쓰면, 즉 하나의 선에 연결해서 쓰면 이것을 시간 분할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교환기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교환원이라 그랬죠. 교환원. 그게 기계가 된 게 교환기라 그랬어요. 그럼 교환원은 테이블에 앉아서
꼽는 거죠. 선을 꽂을 거 아닙니까? 이게 A, 이가 B, 얘가 C, D라고 하면 전화기를 꽂아주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 몇 반 어디를 연결할 거예요? C로 연결해서 C로 연결하지. 그럼 4개를 군형을 꽂으면 더 이상 꽂을 데가 없는 게 공간이야. 근데 시간 분할은 어떤 거예요?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이 교환원이 선을 2개를 가지고 이 한 군데에다 꽂았다 뺐다 바꿔 번갈아 막 해주는 거야. 번갈아. 뭐 사람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를 시간 분할이라고 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2개의 경로가 공간적으로 분할된 방식이고 두 단말기 사이는 전송 교환기가 필요하고 교환기를 거친 물리적 경로가 설정되는 방식이고 교환기를 거치지만 2대의 단말기는 결국 1대1로 연결되게 된다. 그래서 거기는 단일 단계가 있고요. 단일 단계 이거예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우리는 클로스 포인트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연결하는 회로는 하나, 둘, 셋, 넷, 16개가 되는 거죠. 4개가 들어오면 4개가 되잖아. 그래서 크로스 포인트라 그러죠, 이걸. 이걸 크로스 포인트라 그래요. 그러면 들어온 게 n개면 크로스 포인트는 몇 개가 되는 거야? n 곱하기 n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제로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이 크로스 포인트는 16개가 된다고 하면 4 곱하기 4에서 16개 되면 동시에 쓸 수 있는 건 몇 개야? 4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낭비된다는 거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하나가 망가져요. 그럼 이거에 관련된 회로는 다 못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이쪽으로 연결하고 싶어요. 못해. 회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단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입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크로스 포인트는 계속 늘어나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걸 보완한 것이 바로 다단 스위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조금 이따 나오죠. 그러면 단일 단계 스위치의 교차점에 대한 부분을 언급이 된 적이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죠. 어려울 것도 없죠. 자, 512개의 크로스 매트릭스 다단입니다. 단위를 말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죠. 교차점의 수는 뭐냐? 크로스 포인트의 수는 뭐냐? 511에 그 512 곱해서 262,144개가 답이 되는 이런 계산도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문제점이 있었죠. 그거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어떤 스위치가 나온 거예요? 다단계, 즉 3단계 스위치가 나온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라면 어떤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 9개죠? 출력도 9개거든요? 그럼 여기 9개. 9개. 여기도 9개. 그러면 이게 9 곱하기 9 해서 몇 개? 81개의 회로를 갖고 있잖아. 크로스 포인트가 81개라는 얘기죠. 그러면 동시에 사용되는 건 뭐야? 9개밖에 없다고. 나머지는 뭐야? 사용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의 문제가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가 여기가 망가지면 여기 관련된 회로는 다 못 쓴다. 이런 물리적 특성이 있어요. 그러나 속도는 빠르죠. 한 번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낭비되는 부분, 즉 계속 입력과 출력이 늘어나면 크로스 포인트가 늘어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자, 단일 단계 교환을 단점을 보완한 방식으로 N개 입력해서 분할하여 단같이 연결하게 되면 교환기 수는 줄고 경제적인 교환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입력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항상 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도 어떻게 돼? 직접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융통성이 있다는 거죠.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씩 그룹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단계 중에 3단계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회로를 보면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돼요. 교차점의 수가. 여기를 좀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회로가 있겠죠. 실제로는. 그죠? 여기 9개가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뭐야? 3개니까. 그러나 이것이 지금 구조로 볼 때는 이거보다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9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뭐 512가 되는지 1024개 쓰게 되면 처음에는 늘어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되면 입력이 많아도 항상 뭐야?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더 이상 교차점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로를 구하는, 교차점 회로를 구하는 공식은 이런 공식을 갖게 됩니다. 아까 똑같죠? 아까 512 곱하기 512가 크로스 포인트 단일 단계라고 하면 이거는 이런 공식을 갖게 돼요.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요, 이거는. 크로스 포인트 정도만 잘 기억을 해 주셔도 돼요. 약간 수학적으로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자, 그러면 그 앞에서 배웠던 3단 교환기의 회로 교차점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회선의 수가 510이고 3단계를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에 4n 뭐야? 루트 2n 빼기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4 곱하기 512. 그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루트 2 곱하기 그러니까 512. 그 다음 빼기 1. 요걸 계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63,488개. 아까처럼 볼 때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횟수가 줄죠? 그러니까 크로스 포인트는 이렇게 되지만 3단계, 다단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느 정도 가면 출력 단자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그런 형태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연결을 하게 되면 연결하고 또 연결하고 연결을 세 번에 한 교환기에서 세 번의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속도는 느리다. 아시겠습니까? 아까 크로스 포인트는 어떻게 돼요? 한 번만 딱 연결하고 나오면 되니까 속도는 빠르지만 경제적이지 못하고 융통성이 없다. 이런 đặc 점을 갖고 있죠. 이거 역시 뭐야? 이거 망가져도 어? 일로 갈 수 있잖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얘가 망가져도 심지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회로가 망가지면 다 관련된 모수지만 이러한 융통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시간 분할은 어떤 거냐?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잘 기억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로가 아까 단일 같은 경우는 4개면 4명밖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4명밖에. 그런데 이거는 뭐야? 하나에다가 여러 개 선을 연결해서 여러 개 다 같이 쓰겠다. 요것이 바로 뭐야? TDM 버스 교환입니다. 요게.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선에다가 그냥 2개만 달자. 그래서 하나는 입력, 하나는 출력만 하자. 그것을 우리는 시간 슬롯 상호 교환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일반 유선 전화 보면 이렇게 꽂는 게 4개로 돼 있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4개로 돼 있거든요, 선이. 근데 실제로는 2개 써요. 2개만 그럽니다. 전화선은. 왜? 하나의 선을 가지고 입력과 출력을 동시에 쓰기 때문에 그렇죠. 초기에는 어떻게 쓸까요? 초기에는 4개를 다 썼단 말이죠. 하나의 선을 가지고 입력, 출력. 하나의 선을 가지고 입력, 출력.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입력과 출력. B라는 사람의 입력과 출력을 썼단 말이야. 4개 하다 가지고 A와 B가 있었으면 여기는 A가 보내는 거, A가 받는 거, A가 보내는 거, 받는 거. 여기가 썼는데 이걸 어떻게 돼? 하나의 선을 만들어서 시간 분할을 처리해서 하나의 선의 입출력을 다시 동시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시간 슬롯 상호 교환. 이 2개를 합쳐놓은 거를 TMS, 시간 다중화 교환이다. 그래서 이 3개를 구분하는 거는 크게 사실상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3개를 구분하는 걸 하지 마시고 3개가 있다는 거. 뭐 회선 교환 방식, 뭐 공간 분할 방식 이런 것들은 아니죠. 3개를 앞에서 배운 거, 뒤에서 배울 것들과 같이 구분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책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거죠. TDM 버스 교환. 자, 이게 크로스 포인트란 말이에요. 일반 단일 교환기라고. 그런데 이 하나의 회를 뭐야? 여러 개가 같이 공유하게 된다. 시간 분할로 공유하게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맞죠? 그러나 시간 슬롯 상호 교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선 뭐야? A, B, C가 들어오더라고요. 뭐야? 하나의 선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 A와 B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시간 분할 방식이지만 하나의 선을 가지고 2개가 공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간 다중화 교환 방식은 앞에서 배웠던 즉 TS 시간 슬롯 상호 교환과 TDM 버스 교환을 합쳐놓은 방식이 합쳐놨다. 그러니까 TDM 버스 교환과 그 다음에 시간 슬롯 상호 교환을 합쳐놨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축적 교환 방식은 중간에 이게 컴퓨터가 있고 교환기가 있고 교환기가 있고 교환기가 있고 교환기가 있었을 때 중간에 뭐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교환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저장소가 이렇게 디스크 같은 메모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축적 교환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내가 보낸다고 했을 경우에 데이터는 여기 와서 일시 저장되었다가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다른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 이쪽에서 저장됐다가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연결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저장됐다가 날아간 데이터가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이 완전히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공유선을 여러 개의 데이터 패킷들이 공유하면서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A라는 컴퓨터하고 B라는 컴퓨터에 컴퓨터 시스템이나 운영체제나 혹은 소프트웨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르다 해도 이 저장이 된다는 자체는 뭐가 된다는 거야? 바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트랜잭션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뭐다? 바로 인터넷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컴퓨터가 하나의 같은 종류가 아니지라. 그죠? 서로 달라더라도 이렇게 인터넷이 되는 이유는 바로 저장이 되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저장이 된다는 건 다 좋지만 하나는 뭐가 된다는 건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이 느리다는 단점을 위해서 우리는 패켓화 시킨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 송신책에서 축적 교환망에 보내요. 그러면 기억 장치가 있어서 입력해선, 출력해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교환하게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선이 이렇게 완전히 전용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날아가게 되니까 그 사이사이에 다른 데이터들도 다른 단말기에서 보낸 데이터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통신 비용이 엄청나게 저렴하고 왜? 이걸 공유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아무래도 느리다는 단점도 있고 느리기 때문에 대역폭도 어떻게 되나 속도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쪽으로 넘어가는 속도와 이쪽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다르거나 빠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축적 교환이다. 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수연결 직접적으로 정기적 연결은 없다. 그죠? 일시적으로 저장 기능이 있어 네트워크 흐름이나 변화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회선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축적 교환이 전달되는 데이터가 축적 일시로 저장되었다가 전달되기 때문에 데이터 변환, 즉 트랜잭션이 가능하다. 매우 중요하죠. 데이터 변환 기능은 기존의 다른 어떠한 통신 장비와도 통신이 가능하지만 저장되기 때문에 전달 속도가 느린 문제점을 갖고 있다. 축적 교환은 전송할 데이터 전체를 전송하는 메시지 교환과 작고각으로 조각으로 나눈 패킷 교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점점점 느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점도 좋고 트랜잭션도 가능해서 이기적인 통신이 가능하고 인터넷이 가능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은 대부분 다 축적 교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자,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기억 장치를 사용한다. 아주 중요하죠? 축적 자체가 규형이 있으니까. 호출자와 피호출자의 동시 운영 상태에 있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회선 교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 전화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어떻게 돼요? 전화를 받을 준비가 되어야지 통신이 가능한 거죠. 몇 시에 통화하자 우리 이렇게 하면 전화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유선일 경우에. 그러나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가장 대표적인 게 이메일이거든요. 이메일은 내가 상대편이 받을 준비가 있지 않아도 보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폭주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메시지를 여러 개 전송할 수 있죠. 우리 일반 전화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이메일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스팸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손실을 막기 위해 부가적인 내용, 번호, 날짜, 시간 등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여러 가지 정보를 실 수 있다. 왜? 저장되고 컴퓨터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코드와 속도가 다른 단말기에도 송신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트랜잭션이 가능하고 이것이 바로 인터넷이 가능한 이유다. 그죠? 인터넷이. 그러니까 회선 교환은 절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통신 비용이 저렴하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선 축적 교환에는 다시 뭐로 나누어질 수 있다 했습니까? 바로 메시지 교환 방식과 축적 메시지와 패켓으로 구분할 수 있죠.
자, 메시지 교환 방식을 전문 교환이라 그래요. 전체 문서란 뜻입니다. 전문적이라는 게 아니라 전체 문서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빠른 응답을 요구할 때는 느리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데이터가 한꺼번에 데이터를 내가 이걸 보낸다 그러면 이 한꺼번에 데이터를 보낸다는 거는 디스크 안에 저장되는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들어오는 시간도 나가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메일 같은 게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축적 교환의 이메일 방식은 빠른 응답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메일을 갖다가 친구 이메일과 서로 주고받아봐. 바로 안 옵니다. 바로 안 와요. 전체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러나 패킷 교환은 어떻게 돼? 잘라내는 거죠. 이거는 이메일이 바로 뭐야? 메시지 교환 방식이 대표적인 예고, HTTP는 바로 패킷 방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이메일이 초기에 등장됐던 인터넷 기술이에요. 즉 메시지 교환 방식이 초기의 인터넷 기술입니다. 너무 느리니까 잘라내자 한 것이 바로 뭐예요? 패킷입니다. 자, 그럼 메시지 특징은 역시 저장 방식, 축적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전파 시간이 가장 길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교환기를 통해서 전달될 때 여기서부터 전화를 걸어서 상대편이 전화를 걸어서 상대편 링크 확립해서 링크 확립만 되면 가장 빠른 게 뭐예요? 회선 교환이죠. 근데 링크 확립 시간까지 전화를 걸어서 받는 시간까지 다 합쳐서 가장 큰 건 또 뭐야? 회선 교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가장 긴 것이 바로 뭐다? 바로 메시지 전문 교환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걸어서 상대편이 받을 때까지 사람이 전화를 걸어야 되잖아. 전화가 띠링띠링띠링 해서 전화가 안 받으면 뭐 데이터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 시간까지 보냈을 때는 가장 긴 게 회선 교환. 그때 이거가 없다면 링크가 확립되었을 때 여기만 전달하는 걸로 보면 실시간 통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회선은. 근데 가장 빠르고 가장 느린 건 뭐다? 요 상태에서 바로 메시지 교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패킷 교환이라는 게 등장이 됐어요. 패킷 교환은 어떻게 된다?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록을 잘라서 이걸 하나의 패킷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란 데이터를 이렇게 보낸다고요.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다시 도착해서 이걸 결합을 해서 수시직에 받아들이는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 홈페이지 어떤 특정 홈페이지를 열었어요. 그럼 모니터는 어디야? 여기만 모니터가 있는 거예요. 요만큼만 보면 된단 말이야. 얘네들까지는 당장 안 와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메시지 방식으로 보냈다고 하면 모니터에 한 1분 있다가 한꺼번에 팡 뜰 거라고. 도착했을 때. 이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야. 1분이라는 건 엄청난 긴 시간이잖아요. 우리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지금 1분 동안 어떤 사이트 연결해서 1분 동안 기다릴 수 있습니까? 못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쪼개게 내면 여기 있는 데이터만 빨리 도착을 하면 보여지잖아요. 나중에 와도 된다 이 말이지. 빨리 보고 싶은 거 보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건 나중에 보고. 그러니까 연결하자마자 빨리 볼 수 있게끔 해준 것은 바로 응답 시간을 빠르게 가져가야 되는데 응답 시간을 빠르게 가져가게 한 것이 바로 이 패켓화 시킨 것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패켓 교환의 설명을 해보면 전체 문서 장문의 길이를 전송되고 긴급을 요구하는 짧은 메시지 앞선 문장의 메시지가 전송될 때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이러한 문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빠른 응답 시간을 제공하고 통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데이터를 일정한 크기인 패킷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이것을 패킷이라고 한다. 특징 아주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역시 축적 방식이라는 거 패킷을 블록화시키는 걸 잘라낸다는 거고 패킷의 최대 길이는 1024, 2048비트 정도를 제한을 두고 있다. 이 제한이라는 것이 계속 발전되고 있으니까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빠른 응답 시간을 때문에 하는 거죠. 네, 중요하고 그 다음에 흐름이 많거나 교환기가 고장이 있어도 우회 전달할 수 있는 융통성을 조절한다. 이것은 이제 축적 교환 전체가 그래요. 트래픽 양이 적을 뿐만 아니라 많을 경우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 패킷과는 빠른 응답을 원하는 대처는 적절한 방식이다. 맞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죠. 채널의 포트 통계적 다중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교환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컴퓨터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보내려는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조각을 해서 작은 일정한 크기로 조각내서 보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조각난 데이터들은 항상 같은 길로 가지는 않거든요. 이 교환기가 만약에 10억 개가 있다고 합시다. 인터넷상에. 그러면 이 짧은 조각낸 패킷들은 이 10억 개, 이 3개가 아닌 10억 개의 경우의 수를 다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가장 빠른 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쉽게 이해할게요. 우리가 패킷 교환기를 보통 도로에서 보면, 교통망에서 보면, 교통에서 보면 이걸 교차로로 볼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경로 선택할 때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리죠. 그럼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교차로를 정해놓고 가잖아요. 그 교차로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죠, 가는 길. 뭐 많아야 뭐 한 뭐 2, 30개 될까요? 근데 인터넷 데이터망은 10억 개의 교차로가 있다면 가는 경로가 가장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억 개의 교환기를 이 패킷들을 갖다가 만약에 100개로 나눴다 그러면 항상 고정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정된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채널, 가는 경로, 포트, 연결되는 회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자. 그러니까 경로는 이거죠. 채널은 이걸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채널이 무진장 많을 수 있다. 10억 개 이상.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연결되는 포트, 컴퓨터끼리 들어가는 포트, 아니면 프로그램 포트, 교환기 포트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패킷으로 나눠서 얘네들을 같은 길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길로 가장 빠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성격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패킷 교환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비대칭 데이터 전송을 원활하게 한다. 보내는 속도와 받는 속도가 항상 일정할 수 없다. 일정해야만 가는 것이 회선 교환이거든요. 일반 전화. 여기는 빠르고 여긴 느려도 데이터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가상회선과 데이터그램 방식은 조금 있다가 구분을 하시고요. 전송이 실패한 경우 패킷의 전송이 가능하다. 잘라냈기 때문에 어떤 패킷이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보내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중요하죠. 실시간 전송이 안 됩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패킷 통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인터넷 게임 자체가 뭐예요? 실시간 게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게임이 실시간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에 온라인 게임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화면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은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프로그램들은 단지 아주 짧은 데이터 키를 이동하거나 마우스를 이동했을 때 빠른 것들 아주 짧은 데이터들이 오기 때문에 실시간처럼 보여줄 뿐이지 패킷 교환은 절대 실시간 통신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실시간 통신이 된다는 자체는 뭐다? 회선 교환이 되는 겁니다. 간헐적으로 발생한 짧은 메시지를 전송한다. 짧을 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패킷 교환망에서 주요한 기능이 있죠. 자, 우리가 인터넷을 보낸다 면 이게 패킷망이라는 거지. 이 교환기들이 패킷 교환기들이 패킷을 전달할 수 있는 교환들의 전체 집합을 뭐라고 그래? 패킷 교환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혹은 PSDN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컴퓨터고 수신쪽. 그러니까 우체국으로 비교하면 굳이 우체국은 엽서로 보내는 그런 우체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패킷 다중화. 가장 핵심사항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패킷 다중화죠. 여러 개 경로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 논리 채널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가상회선과 데이터그램 경로 선택, 최적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패킷 교환망이 지원해 주는 거죠. 여러분이 이 패킷망에 데이터를 보내면 해주는 일이야. 여러분이 편지를 우체국에 보내면 해주는 일이 뭐냐.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 누구나 우체국을 쓸 수 있는 기능이 가장 대표적인 기능 아닙니까? 이건 조금 이따 한다 그랬고 최적의 경로,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해서 보낼 수 있고 패킷을 여러 개 한 목적지로 갖고 있는 여러 개 패킷들을 순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도 제어하고 오류나 속도 조절을 해서 패킷이 몰리거나 흐름이 나빠지는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거고 오류 제어를 패킷이 오류가 난 건 제거한다든지 삭제하는 패킷 삭제 패킷의 오류가 문제가 있다면 일부 수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삭제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인터넷 웹 브라우저를 열었을 때 어떤 상태가 속도 빠른데도 가끔 뭐 이미지 하나가 안 들어와서 X가 표시되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패킷이 도착하지 않은 거야. 삭제된 겁니다, 중간에. 그럼 다시 보내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패킷 교환망이다. 그러면 패킷 교환에서 일단 패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패드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내가 보내려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잘라줘야 되죠. 이걸 잘라주고 다시 또 저랍시켜줘야 되는 기능을 패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우측으로 얘기한다면 편지 봉투를 뭘로? 엽서로 분할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이 기능을 패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원상태로 만들기도 해야 되죠. 컴퓨터 데이터 패킷화하여 패킷 교환망이 전송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패킷할 수 없는 일반 컴퓨터에서는 패킷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패킷하는 기능을 갖도록 해야 되겠죠. 이런 비패킷 단말기를 패킷하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패드라고 한다. 그래서 패드 시스템은 송신 메시지를 패킷망에 송신하기 위해서 패킷으로 분할하거나 패킷을 원래로 메시지로 조립하는 거다. 그래서 일단 그 패킷망에 대한 논리적인 어떤 규약이 나오죠. 자, 이게 패킷망이라고 보는 거죠. 우체국 집단, 전 세계 우체국이죠. 자, 그러면 패킷 단말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컴퓨터가 비패킷 단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인터넷에 바로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잖아. 인터넷 전용 서비스를 받죠. 거기는 패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낸 데이터를 패킷화 시켜서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 패킷망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가고 여러분 컴퓨터, 상대편 컴퓨터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 이런 형태가 바로 패킷망이다. 그러면 이 X25라는 건 뭐냐? X25. X3은 뭐고? 아주 중요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X3, 그 다음에 X75. 이게 중요합니다. 자, 패드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내가 보낸 메시지를 어떻게 패킷망에 보내기 전에 이 패드를, 편지 봉투를 엽서로 만들어서 조각내서 보내는 방법의 기술이나 변수는 X3번 규정이 있다 그랬어요. 그 CCITT 규정은 뭐라 그랬어? 국제전신전화자문위의 위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국제통신연합에 보면 ITU라고 하는 곳에 국제통신연합에 통신에 관련된 기술을 제정하고 관련된 회의도 하고 발표도 하고 책자로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의 단체를 CCITT라고 해요. 거기 규정집에 보면 A, B 사전처럼 있는데 그 중에 X3번 규정 페이지를 열어보면 이 패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지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야 될지 규정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표준 규정이. 이해되십니까? 패드 시스템 규정이 뭐냐? 그럼 X3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X25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체국에 내가 가잖아요. 우체국 가면 우체국 이용하려면 우체 봉투에다가 앞에다 쓰지 않죠? 뒷면에다가 내가 보내는 놈 주소, 받는 놈 주소, 우표 붙이고, 그죠? 이런 규격 봉투가 있잖아. 이 길이, 이건 내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길이를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런 규격이 있겠죠. 이것이 우체국에 얘기하는 X25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체국은 바로 뭐야? X25로 이렇게 여러분이 만들어진 걸로 우체통에 집어넣거나 우체국에 배달이 되면 이걸 목적지까지 잘 배달해 준다는 거야. 이 규약이 바로 뭐야? X25죠. 다시 말하면 내가 패켓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패켓 단말이 있겠죠? 패드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는. 그럼 얘가 연결할 때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고 어떻게 접속을 해야지, 어떻게 만들어서 데이터를 전달해야지 그 규격이 있겠죠. 패켓망이. 그래야지만 이 패켓망이 그 규격에 맞춘 것들만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배달해 준단 말이지. 이 규격을 뭐라 그래? X25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패켓형 단말기와 패켓망과 접속 규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예요. 접속 규격. 그 다음에 여기가 미국이야. 여기가 한국이야. 여기가 미국이야. 서로 연결되는 패켓망과 패켓망의 접속 규격은 X75라고. 그러니까 한국의 우체국이라고 하면 미국의 우체국과는 국가가 다르니까 시스템이 다를 거 아닙니까? 보내는 형태가 다르잖아요. 조금은. 그러면 그 국제 간의 규약이 필요하겠죠? 표준 규약이. 그런 X75 페이지 열어보면 어떻게 규격을 적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자, X 중요한 건 이거, 그 다음에 이겁니다.
패드 시스템 문자 비단말기를 제어해서 사용되는 변수들, 즉 패드 시스템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패켓망, 즉 단말기와 패켓망 사이의 접속 규정이죠. 패켓망과 패켓망 간의 X15. 29는 패켓형 단말기와 비패켓 단말기의 접속 규정이죠. 여기 보시면 비패켓과 이 전체적인 흐름이죠. 이 비패켓과 패드 시스템에 대한 연결 접속 규정이 바로 이거잖아요. 28번. 그러니까 28번은 문자형 비패켓 단말기와 패켓을 주고받는 명령과 응답에 대한 규정이다. 29번은 전체적인 개념의 통신 규정이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 28번이고 전체 이걸 규정하고 있는 게 29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X25 패켓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접속이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세 단계라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해줘. 콜 셋업,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단계, 콜링 단계. 세 개 단계로 구분이 된다. 기억하시고요. 그럼 호 단계는 호를 요구하고 호를 연결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라 하면 링크 성립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링크 해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요청을 받고 응답을 하고 데이터를 보내고 인터럽트를 걸어서 문제가 되거나 오류가 발생되면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호 제거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호 제거 확인을 하는 거죠. 이건 이렇게 가야 되는군요.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짝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고 링크 확립하고 링크 해제하는 거고 구분할 수 있겠죠? 요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를 얘네들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는 패켓 교환 방식의 가상회선과 데이터그램 교환 방식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죠. 자, 데이터그램 방식은 이거는 한 가지예요. 두 가지. 이거는 경로를 확보하는 거고 여기 경로 확보하지 않습니다. 자, 패켓들을 보내는 거 맞죠? 패켓들을 보내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송신 측에서 수신 쪽으로 볼 때 패켓의 경로를 알 수 없다예요. 알 수 없다로 바꾸세요. 알 수 없다. 지우세요. 경로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가상 경로는 패켓의 경로를 확보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가상 경로부터 볼까요? 패켓들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한 놈을 대장을 경로를 먼저 쏴요. 그럼 이놈이 먼저 경로를 쫙 확보합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딱 인식이 되면 나머지 놈들이 쭉 따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그램 방식은 뭐냐면 얘네들은 몰라 일로 갈지 절로 갈지 몰라. 경로가 전혀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냥 목적지 가는 거죠. 자, 보통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갑시다. 이게 교환기예요. 이게 교환기 이거죠. 서울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500명이 부산까지 도착을 해야 돼. 부산 해운대까지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초등학생이 간다는 건 길을 잘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초등학생을 500명을 버스에 태워서 보내면 그거는 메시지 교환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초등학생을 각각 한 명 한 명을 따로 보내는 게 바로 패켓 교환이죠. 왜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느냐? 그거는 뭐야? 바로 패켓 교환을 시켜야 응답이 빠르니까 빨리빨리 전송하고 우리가 화면에서 인터넷 쓰는 것처럼 속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초등학교 500명을 보낼 때 얘네들한테 주소를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어떻게 타고 서울역에 가서 서울역 아니면 버스를 타고 어떻게 가면 부산에 도착하고 일일이 다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경로로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상 경로입니다. 데이터그램 방식은 안 가르쳐줘요.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가. 아무런 지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에서는 경로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지만 데이터 흐름 방식은 애들을 부산 해운대가 어딘지 모르는 애들이 많잖아요. 다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별것을 이게 4개의 교환기지만 실제로 4억 개가 될 수도 있고 40억 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 정해진 경로로 빠져나가는 게 가상회선이고 경로 확보하지 않고 니네들이 알아서 가. 다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은 일단 얘는 유럽 방식이에요. 이거는 북미 방식이고. 얘는 일단 안전한다는 거죠. 안전하죠. 얘는 불안하죠. 그러나 이것은 한 곳에 다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중간에 교환기를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애들이 가는 경로가 많기 때문에 그 한쪽으로 집중되는 체증 현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나 얘는 어떻게 돼? 완전히 흩어지기 때문에 교환기, 즉 휴게소에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전하지 않지만 체증이 감소가 돼서 속도가 굉장히 나을 수 있다는 거고, 얘는 불안하지만 안정적이지만 어떻게 돼? 체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두 가지 방식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볼까요? 데이터그램 방식은 일정한 크기로 데이터를 쭉 깨는 것까지 똑같고요. 특정 경로 설정 없이야. 그죠? 독립성을 부여한다는 거야. 초등학생 니네들 알아서가 안 가르쳐줘. 노드에 문제가 발생이 돼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융통성을 줬기 때문에 목적지와 같은 패킷이라도 다른 정서로 진행할 수 있어. 융통성이 매우 있고 소수의 패킷을 전송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순서가 뒤바뀔 수 있다. 왜? 초등학생을 각각 보냈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가니까 얘가 뭐 어떤 애들은 해운대가 옆 동네인 줄 알고 걸어가는 애도 있겠고 어떤 놈 비행기 타고 하는 놈 있죠. 순서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데이터그램 방식이에요. 잘 나오는 거죠. 순서가 뒤바뀐다. 가상은 안 바뀌어요. 물론 조금의 변화는 있지만 안 바뀐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가상에서는 가상적인 경로를 확보한다. 이거 중요하죠. 서브넷에서 지원해줘요. 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경유지를 다 같은 놈들이 가기 때문에 중간 네트워크에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 매우 중요하죠. 복잡하지 않다. 그러나 이건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죠. 자, 비교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경로를 확보한다. 데이터그램 방식은 독립적이죠. 확보하지 않는다. 경로를 확보한다. 종속적이다. 호설정이 필요하다. 링크 확립을 한다. 이 호설정은 누가 하는 거야? 제어 패킷입니다. 제어 패킷. 한 놈을 먼저 보낸단 말이에요. 천병으로. 얘는 설정을 해서 그 경로로 따라가지만 얘는 중간중간에 경유지가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설정을 하지 않죠. 초기 설정이 필요 없다. 초등학생들한테 부산 해운대까지 갈 때 니네서 알아서 가. 전화번호만 달랑 주는 거지. 얘는 어떻게 돼? 일일이 다 가르쳐주는 설정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고 어떻게 가고 어떻게 가고 다 얘기해줘. 목적지를 각각 부여합니다. 500명 학생들한테 주소만 쫙쫙쫙 따로따로 주는 거야. 얘는 어떻게 돼? 목적지를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 부산 어디로 가는 거야? 적어. 만약에 패킷이 오류가 발생되면 얘는 삭제됩니다. 왜? 어디로 가는지 길을 모르잖아요. 패킷이 초등학생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어떤 경로를 가는지 몰라. 도와줄 수가 없다고 중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삭제하죠. 좀 약간 이상한 얘기지만 애들을 그 패킷들을 중간에서 문제가 있다. 얘는 뭐냐 그러면 중간 교환기에서 다 없애버립니다. 교류 발생 시 교환기 지원한다. 오류가 발생되면 얘는 가는 경로가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는 거죠. 순서가 바뀐다. 여기는 바뀌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전선에다 적을 때 여기는 많을 때 북미식이고 유럽식이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패킷 교환과 그 다음에 축적 교환에서 다시 한번 맨 위로 가보죠. 우리가 구분했던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예, 이겁니다. 자, 회선 교환 방식, 회로, 축적, 저장소가 있는 거죠. 공간 분할에는 뭐야? 크로스 포인트 3 3단계 다단, 시간 분할 3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메시지 교환 방식, 애들로 얘기하면 버스를 500명 태워서 가는 거니까 중간중간 교환기로 이동할 때는 엄청나게 가장 길다. 이걸 학생들을 500명을 버스에 태워서 보내지 않고 각자 보내는 방식인데 경로를 확보해서 보내는 거고 경로를 확보해서 보내지 않는다. 맞죠?
가상에서는 순서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제압 대오프는 순서가 바뀐다. 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뭡니까? 우리가 전형과 교환의 차이점은 뭐야? 중간에 뭐가 있다? 교환기가 있다, 없다 차이지. 맞습니까? 이거와 이거는 중간에 교환기가 있는 상태고, 여기는 뭐야? 저장소냐, 회로냐의 차이지. 그러니까 저장소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죠? 교환기가 있는 거고, 그게 저장소고, 얘는 조각을 낼 거냐, 말 거냐. 이 차이.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예요? 조각을 내는데, 저장하는 것도 맞고, 중간에 교환기가 있는 것도 맞고, 조각 내는데 얘는 경로를 확보하고 경로를 확보하지 않는다.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 회선 교환 방식과 가상 회선의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 없죠. 전혀 다르잖아. 그러나 경로를 확보하는 데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왜? 가상 회선 경로 확보해서 가잖아. 회선 교환도 전화를 걸어서 경로 확보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경로를 확보한다는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는 공통점이 있다는 이런 문제가 나올 정도니까 우리가 이 전체적인 개념은 잘 구분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